오늘 미국 3대 지수 다우만 플러스고요. S&P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장중 막 세차게 내려왔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장 뭐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유럽 장도 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장이 어제 선방했죠. 미국 장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플러스를 보인 게 특이점입니다. 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68% 빠졌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여기 비농업 부분 ADP 그 고용 변화가 한 20만 정도 예측했는데 14만 5천원으로 좀 빠졌거든요. 요것 때문에 빠졌는데 이제 요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신규 일자리 숫자가 쭉 빠지는 거하고 같이 맞물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강도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아니 ISM 서비스업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걔가 예측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뚝 떨어지면서 휙 떨어졌죠. 이때는 사실 계절적으로 상당히 그 미국이 춥고 폭설이 내리고 이래서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훅 빠졌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3월달, 4월달에 훅 빠졌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금융 관련된 이슈가 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빠진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요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게 아래로 급락하는 현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섹터별로 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경기민감주 여기 요거 내구재 소비재, 그 다음에 기술주 여기 구글이나 그 메타 들어가 있는 요거 그런 것들은 이제 쭉 기술주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 메타하고 구글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통신 서비스 안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쭉쭉 빠졌죠. 산업재나 이런 것들도 빠졌고 금융도 좀 빠졌고, 금융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 보면 금융 충격은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지금은 경기 수축에 대한 영향성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민감주인 유틸리티라든가 여기 헬스케어, 에너지도 사실 경기 사이클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 감산 문제 때문에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 비민감주로 갈아타는 액션이 있고, 경기 민감주 쪽이 지금 섹터 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 보도에서 나온 거에 이 기사, 이게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고용지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나쁜 뉴스를 좋다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좋은 이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대고 있는데 경제가 나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나쁜 경제 정보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쁜 경제 정보가 나오면 그건 나쁜 뉴스다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갈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번 주에 나온 이 이슈들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목요일 날 나오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계속 지금 안 좋은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오는 이제 기업 실적 보고들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얘기가 지난번에 뉴스 보도에 나왔었는데 매출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인도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할인해서 자동차를 판매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익 구조는 좀 좋지 않은 걸로 나와서 매출이 동시 감소가 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사실. 왜냐면 그만큼 소비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익 구조는 뭐 그 마진을 줄여가지고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도 대수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 구조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형태로 나오면 주식시장은 그나마 좀 잘 버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매출도 빠지고 이익도 빠지면 그건 좀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마지막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는, 이거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데이터 이고, 주가 지수를 보면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다시 한번 돌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만 얘를 치고 퉁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후반기에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내려오다가 살짝 이제 죽었거든요.
이거 보면 오늘 장중 쭉 빠졌다가 지금 이 캔들 차트가 위로 쭉 붙으면서 끝나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아직 강도가 그렇게 빠졌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요새 그 동영상들을 보면 그런 얘기, 투자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번에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 SVB나 시그니처 뱅크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 문제 때문에 터진 거고, SVB 뱅크는 국채 때문에 터진 문제고, 뭐 그런 문제인데 이게 과연 그 각각 개별적인 문제인데 뭐 상황이 서로 연계되거나 똑같은 게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진행 과정 중에 그 가계와 기업과 은행 간의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표인데, 이 중에서 은행 파트만 제가 살짝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좀 높여드릴게요. 일단 SVB뱅크가 어디에 문제가 터진 거냐면 이 은행 대차대조표상에서 여기 증권 쪽에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 증권 쪽 안에 들어가 보면 국채나 MBS나 이런 것들 우량 채권들을 매입하거든요, 은행이. 그래서 그걸 이제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대규모 손실이 난 거죠. 그런데 이쪽에 일정 부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뭐 국채를 좀 과도하게 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쪽에 있는 대출, 그러니까 기업과 가게한테 주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이 은행의 이 대차대조표상 국채가 평가 손실이 난 것은 이 은행을 문 닫게 만들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그 미실현 손익으로 평가 손실만 나 있을 뿐이지 은행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우량한 국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냐? 결과적으로 이쪽 대출과 예금의 유출입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국채를 많이 매집할 수밖에 없었던 뭐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기 본업인 대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채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 SVB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쪽에 대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핵심인데, 벤처 캐피탈이 작년 2022년도, 2021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주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폭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도 안 좋아졌을 겁니다. 매출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주기가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벤처 기업들이 돌았을 건데, 대출이 그쪽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자본 조달은 또 벤처 기업이 안 되니까 기존에 조달했던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했겠죠. 여기 디파짓에다가 벤처 기업들이. 그걸 자금 조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관점이 되니까 이걸 계속 빼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는 어떤 이런 대출이나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는 영업 구조가 아니니까 채권 쪽에서 이익을 벌려고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채권을 매집을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캐시가 부족해진 거예요. 보유 현금이. 그러니까 이 보유 현금을 메꾸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채권을 매도한 거죠. 국채를. 근데 그 국채를 매도했는데 국채를 평가 손실 상태에서 매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총 자산 규모 쪽이 줄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쪽에 있는 그 자기 예금주들한테 저 돈 좀 주식 발행할 거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은행에서 이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게 이쪽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소기업은행, 그러니까 중소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상업은행, 그러니까 상업건물 같은 것들이 그 가격이 쭉 떨어지는 데다가 공실률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터질 수 있다.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SVB뱅크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SVB뱅크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그 상업 대출, 그러니까 상업부동산 쪽의 대출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본업을 하면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해준 여신 쪽에서 부실이 생기면서
그 부실이 은행에 충격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다음번에 터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소은행의 그 상업부동산 얘기는. 그래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또 개별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요건이, 이게 지금 과거 경기 수축이 급격히 발생하고 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연준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돈이 풍부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저금리를 일정 부분 제로금리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캐시가 늘어났겠죠. 그 캐시를 예금으로 받았건, 가게나 기업에서 예금으로 받았건, 아니면 어디선가 차입을 했건, 저금리 자금들을 차입을 했건 간에 그 풍부해진 자금을 가지고 무엇인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론이나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쪽에 액션을 했거나, 혹은 이 국채를 매입했거나, 이 두 가지 액션을 친 거죠.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운용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 중에 SVB는 얘가 문제가 일어난 거고, 중소지방은행의 그 지금 상업은행 대출은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애초에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 하에서 들어온 자금을 은행에서 운영하는데 자기 본업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본 본업이 아닌 다른 쪽에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SVB 같은 경우엔 과거 패턴하고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사실 가장 높은 상단이 여기예요. 3.02, 3.14, 여기 3%대 초반? 그나마 한 10년 전으로 넘어가 봐야 그게 3.65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 요 밑단에서 돈이 풍부할 때 아주 안일하게 생각해서, 야, 얘는 3% 정도 가면 추세적으로 밀려 내려올 거야 라고 인지하면서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해댔으면, 평균 에버리지 한 2.5%대 정도에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3.678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5에서 4%까지 올라가면 1.5%의 그 금리 상승분이 생기고, 거기에 듀레이션을 10을 곱해보면 15% 손실률이 발생해요. SVB 그 채권 손실이 뭐 한 16% 정도대 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레벨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상승 강도 정도만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라고 인지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금리 수합이나 이런 것도 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자 작업을 했고, 때마침 바로 요 언저리에 높아진 시기에 자금이 빨려나가서 부족하니까 이 채권을 매도한 거죠. 국채를.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은 이 국채,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갖다 맡기면, 현재 시가평가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장부가는 이제 100원으로 돼 있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뭐 90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0원으로 평가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줄게, 이 채권 팔지 마, 이런 형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1년 만기로. 그거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일정 부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장기 국채를 많이 매입해놨을 은행들이 걔는 계속 10년 동안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안 터지도록 이제 계속 잠잠하게 누르려면.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지방은행의 이 그 대출, 상업부동산, 그러니까 미국은 대륙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그 상업부동산 쪽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게 상업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공실률이 막 높아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부실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SVB 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려오면 이 채권 수익률이 쭉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채권이 은행에서 대규모로 매집했던 수익률 아랫단이나 그 근처까지 밑으로 금리를 끌어내려주면, 즉 기준금리를 그 아랫단까지 쭉 내려주면 이쪽에 발생한 부실은 없어집니다. 평가 손실은. 따라서 그 문제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업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 부실이 만들어진 건 금리를 내림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상업부동산 자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내려간 가격에 대해서
이 은행에서는 담보를 더 추가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즉 마진콜을 할 겁니다.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뭐 기업들에다, 기업들에게 그 마진콜을 못 받아주면 이거는 그대로 부실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차압에 들어가고 경매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더 짓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SVB뱅크의 문제하고 상업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른 문제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만약에 상업부동산이나 그런 문제들이 꾸물딱꾸물딱해서 중소형은행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소형 지방은행은 두 개 다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SVB뱅크 같은 상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많이 가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이 여기는 상업부동산까지 동시에 두들겨 맞으면 이게 양쪽이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사 중에 하나를 보면 여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요 사람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소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보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미국의 예금자 보험 공사, 예금보험공사,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그 자금을 대는, 자기네가 그 관리하는 은행의 파산 숫자, 이 빨간 게, 근데 파란 게 파산 규모거든요, 자금. 그런데 잘 보시면 이때 이제 이 IT 버블 때도 실제로 IT 버블이 빵 터지면서 정점에 있을 땐 숫자가 낮다가 시간이 좀 지난 2002년도에 정점을 찍고 뒤에도 추세적으로 막 파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때 보면 이때 이제 금융기관이 서로 연계돼서 파산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3개, 이때는 아직 경제가 괜찮을 때거든요. 2008년도에 25개. 그리고 일단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있는 2009년도에 140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0년도에도 157개가 계속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파산하고 있어요. 즉 금융기관 파산은 사실 경기 수축이 시작되는 초입에 경기 정점 부근에서 먼저 파산이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파산이 늘어나다가 경기 확장 초입에서 중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계속 파산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금융시간 전반으로 일어난 거고, 요거는 그 기업 쪽, IT 기업 쪽만 파산이 난 거죠. 이 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하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정점 먼저리에서 먼저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 정점 지나고 나서 수축 국면 가면서 이제 수축 국면 지나고 확장 국면 터닝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2개 터졌고 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가면서 이 금융기관 파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파산 규모인데, 이 파산 규모가 여기 보시면 단 2개 파산했는데 금액은 3,190억 달러예요. 얘가 글로벌 금융위 때 25개 파산하고 3,730억 달러거든요. 이 25개 파산하고 이건데 얘는 딱 2개 파산하고 이 정도 규모니까 이 중에서 그 SVB가 가장 큰 규모로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다만 이제 이게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은 건 이쪽에서 놓고 보면 얘가 부실화된 것 때문에 파산된 건데 요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냥 작업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쪽의 부실 문제로 영향을 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충격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한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방 중소은행의 숫자가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소은행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대출해준 가게나 기업의 대출을 쪼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지방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기 수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촉발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분의 의견, 이거 이청아 기자께서 4월 6일날 동아일보에 올린 기사입니다. 다만 이분 이제 밑에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이먼 CEO는 이번 사태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같은 대형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요때는
대형 금융사하고 주택담보 모기지,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를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 CDO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영향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대형은행 금융사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회사가 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 파산한 리먼이 CDS라고 하는 디폴트 스왑과 연결되면서 파산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험사가 그때 CDS 스왑, 그러니까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거래를 많이 하면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먼도 파산하고 뭐 그 AIG 중에서 아시아 AIG는 판매돼서 지금 이름을 AIA로 바꿨고 막 이렇게 보험사들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만큼 그렇게 무너졌던 것보다는 해결하는 문제가 훨씬 적다라고 평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단지 국채 금리를 확 내려주면, 그러니까 기준금리 확 내려주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SVB 같은 문제는 해결되고, 나머지 상업부동산 문제는 이게 그 일부 대출이 잘못해준 일부 영역에서만 파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골마 터지는 서로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이런 어떤 위기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금융 위기가 소비 지출을 감소시킬 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보면 이제 그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이미 식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어가고 있는 형태로 좀 나올 겁니다, 계속. 신규 실업사당 청구 건수도 나오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규모가 늘어날 거예요. 실업률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연준이 그런 형태로 하려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3.4까지 내려갔다 3.6으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용을 짓눌러서 결과적으로 실업을 증가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이나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원적으로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래서 얘가 해결이 되려면 얘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나 냉면 가격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미용 비용이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의 뉴스 보도를 우리가 듣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번 오르고 나면 얘를 해마다 그렇게 짜장면 가격을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 물가는 특징이 한번 탁 올릴 때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간 뒤에 이걸 매년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매년 그 정도가 올라가야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걸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해결될 건데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지나고 그렇게 올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내후년 하반기가 되면 일정 부분 내려가겠지만, 그 정도 그 이전에는 이 물가에 대한 높이가 피부로 굉장히 많이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죠. 이 심리수가 이렇게 서비스업 심리수가 위로 이제 계속 못 올라가고 아래로 눌릴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 여기서 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또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주시장을 아래로 굉장히 짓누르게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발생하지 않고 꾸덕꾸덕 가다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거다. 그럼 그런 상황에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부분을 잠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